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연은 총재, 인플레 하반기 둔화 속도 빨라질 것. 미국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지만 올해 후반이면 둔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예상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외신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올해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대부분 높았고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를 향한 추가 진전이 없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1.3%, 속보치보다 둔화.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0일 계절 조정 기준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연율 1.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됐던 속보치 1.6% 성장과 비교했을 때 둔화한 수치입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2% 성장보다는 높았습니다. 미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21만 9천 명, 예상치 상회. 미국에서 한 주간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들의 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30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1만 9천 명으로 직전주보다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직전주 수치는 21만 5천 명에서 21만 6천 명으로 1,000명 상향 조정됐습니다. EU 중대리기 멈칫, 전기차 관세 결정 미룬다. 미국과 중국, 유럽 간 무역 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결정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미국 기조를 따라 대중무역 장벽을 높일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할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소식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 거래 우리 증시 연이틀 1%대 하락을 하면서 2640선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약 2시간 전에 끝냈던 뉴욕 증시도 이틀 연속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소식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지수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0.8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1.08%,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6%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에서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더 느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1.3%로 집계했다고 3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작년 4분기에 3.4%에 비해서 크게 둔화된 수치면서 또 지난달에 발표된 속보치인 1.6%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1.2%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2022년 2분기인 마이너스 0.6%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입니다. 1분기 동안 소비, 수출, 그리고 정부 지출의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이 성장률이 둔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소비는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되면서 2.5%에서 2%로 낮아져서 전체 성장률을 더 끌어내렸습니다. 이 개인 소비의 1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1.68%포인트에서 1.34%포인트로 재평가됐습니다. 서비스 소비의 증가율은 4%에서 3.9%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 재화 소비는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1.9%로 속보치 대비해서 크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상무부는 미국 가계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이 내구재 소비를 크게 줄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민간 지출 증가율도 속보치 3.1%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속보치 발표 당시의 월가는 민간 지출 증가율이 3%대로 견조하다는 점을 근거로 1분기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지출이 당초 집계보다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물가 지표도 속보치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은 3.3%,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 상승률은 3.6%로 각각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PCE 가격 지수 상승률은 연방준비제도가 이 통화 정책의 준거로 삼는 물가 지표로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3천 건 증가했다고 3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1만 8천 건을 약간 밑도는 수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 12일부터 18일 사이에 179만 1천 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작년 9월 이후로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20만 건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이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 상태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유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월가 예상과는 달리 증가하고 또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유가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 3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일 대비해서 1.32달러 하락한 배럴당 77.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이 글로벌 기준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1.74달러 하락한 배럴당 81.8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유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 원유 재고 증가 소식도 유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5월 24일로 끝난 주간에 원유 재고가 415만 6천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휘발유 재고는 202만 배럴 증가를 했고 디젤유 재고는 250만 배럴 늘었습니다. 이 같은 원유 재고 증가는 재고 감소를 예상했던 이 전문가들의 기대를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약화된 것도 이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6월 1일에 예정되고 있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산유국들이 감산을 유지할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산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유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참가자들은 원유 시장이 자발적 감산을 3분기 혹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연준의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30일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지만 올해 말부터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의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또 다른 국가 경제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의 이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윌리엄스 총재는 이 현재의 통화 정책은 제약적이며 또 경제에 더 나은 균형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언젠가는 미국 내 금리가 결국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 시기는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올해 2.5%로 내려가고 2026년에는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연준의 목표를 향해서 이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우리가 물가 안정을 회복하고 또 지속적인 경제 번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은 증강현실 스타트업 매직립과 또 전략적인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 시장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30일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증강현실 관련 광학 및 장치 제조 전문 스타트업인 이 매직립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구글과의 파트너십 합의를 발표를 했고요. 알파벳 대변인도 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매직립의 광학과 또 장치 제조 전문 지식과 구글의 기술 플랫폼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구글은 2012년에 구글 글래스라는 스마트 안경을 최초로 출시를 했으나 3년 만에 사업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증강현실 기술에서 한 걸음 물러났지만 최근에는 메타 플랫폼과 애플이 증강현실 장치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구글도 다시 복귀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매직립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줄리 라슨그린은 우리는 여러 버전의 증강현실 장치와 제품을 출시했으며 구글은 플랫폼 사고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매직립은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이 대주주로 있고요. AR 헤드셋 분야에서 초기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소비자 시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 라이선스 취득이나 계약 부품 생산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직립과 구글 모두 이번 파트너십 이후에 소비자용 AR 장치 출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삼성전자와도 지금 협력을 하고 와 있고요. 매직립과의 거래로 혼합현실 기술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투자회사 KKR이 텔레콤 이탈리아를 240억 달러에 인수하고 유선 네트워크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EU 반독점 승인을 받았다고 30일에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는 유럽 주요 국가의 대형 통신 사업자가 유선망을 매각하는 첫 사례로서 다른 통신 사업자들에게도 유사한 사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EU 반독점 감시단 역할을 하고 있는 EU 집행부는 성명을 통해서 위원회는 이번 거래가 이탈리아의 광대역 도매 접속 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경쟁 수준을 크게 저하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KKR은 텔레콤 이탈리아의 이 마지막 마일 네트워크 장치인 파이퍼갑 설립 이후에 이 경쟁사들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KKR은 경쟁사들이 동일한 조건과 가격으로 계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PC 및 프린터 제조업체 HP가 2년 만에 처음으로 PC 판매 증가를 포함해서 이 분기 매출을 보고했으며 이는 분석가들의 추정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HP는 회계 2분기에 매출 128억 달러, 주당 조정 순이익 82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월가의 컨센서스인 매출 126억 1천만 달러와 주당 조정 순이익 81센트를 모두 초과한 수치입니다. 특히 PC 부문 매출은 분석가들이 예상한 82억 8천만 달러를 웃도는 84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업 부문은 2022년 5월 이후에 매 분기 매출이 감소해왔습니다. HP는 회계연도 3분기에 일부 항목을 제외해서 주당 이익을 78에서 92센트로 예상을 했고요. 이는 분석가들이 예상한 평균 85센트와 대략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PC 시장은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급증한 이후에 지난 2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에 IDC는 1분기 PC 출하량이 1.5% 증가해서 2021년 말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PC 제조업체들은 이를 PC 시장 시행에
PC 시장 침체의 종료 신호로 해석을 하면서 또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윈도우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기기와 또 인공지능 처리 칩이 탑재된 하드웨어가 출시가 되면 이 성장이 가속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HP의 최고 경영자 엔리케 로레스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이 됐다면서 하반기에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AI PC가 올해 하반기 전체 출하량의 약 10%를 차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HP의 주가는 올해 9% 상승했습니다. 이는 AI 지원 서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가치가 2배 이상 오른 이 경쟁업체 델 테크놀로지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입니다. 번스타인의 분석가 토니 사코나기는 이 AI PC 수요가 확산이 되면 이러한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IDC의 분석가는 지난 4월에 AI PC의 출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이 PC 및 부품 제조업체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UAE 가전 전기차 10년 내 관세 철폐, 한국투자는 60억 불 먼저 푼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산업에서 AI까지 최첨단 분야로 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1980년대 중동 인프라 건설로 처음 관계를 맺은 양국은 2009년 원전 수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한 데 이어서 CEPA까지 체결하게 됐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CEPA는 자유무역협정 FTA의 일종인데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2의 중동붐 조성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9일 UAE 대통령과 4대 핵심 분야 즉 경제투자, 에너지, 원자력, 국방기술 MOU를 체결했는데요. 우선 경제투자 부문에서 양국이 CEPA에 정식 서명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설명입니다. FTA가 시장 개방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CEPA는 투자까지 교류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고요. UAE는 우리나라의 세 번째이자 아랍권의 첫 CEPA 체결국이 됐습니다. 금속기계류는 5년 내 자동차와 부품, 가전제품 등은 최장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장성이 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는 10년 내, 화물차는 관세가 즉시 철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UAE 의료 시장도 열렸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그리고 국산 의료 장비, 의약품 수출 기회도 훨씬 확대가 됐는데요. 아울러 UAE가 지난 회담에서 약속했었던 국부펀드 300억 달러 중에 60억 달러 이행이 확정됐습니다.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는 40건 이상의 유관 기업에 투자를 제안했고요.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산 헬기나 전투기 등 방산 관련해서도 협의 중이라며 하나씩 발표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산은에 이어 공공투자기관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시장이 열려서 의약품 수출 역시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원전 등 인프라 제3국 공동 진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외 청정수소 안정적으로 공급망 역시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차세대 전투기 등 방산에 대한 협력 기회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방산주 흐름까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조 반도체 생산 라인 세워볼까 민주노총과 결합된 폭주 예고.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2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와 사측 간의 임금 협상이 쟁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사측이 8차 임금 협상을 열어서 본교섭이 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파업을 무기로 사측을 압박해온 전삼노와 사측의 사실상 마지막 대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논의가 오갈 것이다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무너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 중에 진정한 의미에서 생존권을 두고 투쟁에 나서는 노조는 이제 거의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라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경 투쟁을 거듭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고요.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악순환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하면서 삼성의 노조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물론 노조가 임금 교섭 과정에서 쟁의 행위에 나서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법적 대표성이 낮은 노조가 실제 노조원 의사와는 무관하게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면서 파업을 빌미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위협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금 협상 본교섭 파행 하루 만에 2만 8천여 명 노조원을 앞세워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파업된 회복 불능 상태를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민주노총 가입 목적이 아니냐라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가는 K스마트팜 건설과 동반 진출 잭팟.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의 중동 수출이 이어지면서 건설업체에서도 동반 진출에 대한 수혜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를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에 나서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국내 스마트팜 기업 만나시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업회사와 최근 483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스마트팜 건설에 도화 엔지니어링이 참여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국내 스마트팜 수출 수주 실적이 해외 건설 수주 실적으로 연결되는 셈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 향후 중동 내 다른 스마트팜 프로젝트 사업 역시도 진출할 것이다라고 논의하고 있고요. 정부는 내년에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스마트팜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 실적이 지난해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해 나섰고요. 올해 1분기 스마트팜 수출 수주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5%나 증가했습니다. 사우디와 480만 불 계약에 이어서 UAE도 3천만 불 규모 논의하고 있고요. 건설사 해외 실적 증가, 윈윈 전략이 통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닝 반도체 유리기판 진출, 삼성전기, SKC 등 협업 전망.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유리 가공기업 코닝이 유리기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고성능 반도체 수요로 증가하는 유리기판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라는 포부고요. 삼성전기, SKC 등 유리기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닝은 한국에서 디스플레이 기판 유리, 모바일 기기용 밴더블 유리 등을 공급하는 코닐 정밀 소재와 고릴라 글래스, 그리고 자동차 생명공학 제품의 상용화 및 엔지니어링 지원을 하는 한국 코닝 등 2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디램 웨이퍼 방막화 등 반도체에도 유리 기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화두인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글로벌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성능 칩에 필요한 첨단 칩 패키징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코닝의 독자 기술인 퓨전 공법을 기반으로 기판용 유리를 생산해 나서고 있는데요. 반홀 한국 지역 총괄사장은 패키징 공정 적용 준비를 끝마쳤다라며 퓨전 공법으로 기판용 유리 생산에 앞장서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늦춰진 금리 인하 전망에 외인 1조 매도, AI 경쟁력에 주가가 달려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연이틀 우리 주가 지수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1% 넘게 빠졌고요. 삼성전자와 SK 같은 경우 이 대장주의 흐름 역시도 1% 넘는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AI 등 기술 혁신 기대를 얻고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반면 국내 지수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와 환율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 탓인데 또한 AI 등 미래 먹거리 시장을 완전하게 주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코스피가 전고점에 근접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증시 불확실성 속에서 AI 관련주 그리고 밸류업 수혜주의 경쟁력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라고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돌입 소식에 낙폭을 확대해 나섰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어제장에서 3% 넘게 빠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연내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 하락에 환율이 요동치는 건 모두 외국인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데 코스피의 역대 최고치는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1년 7월 6일에 3,305포인트 부근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2차 전지 업종도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할 동력이 없다라는 설명 역시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2024년 1월 우선 2,435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5월 29일 2,677포인트 선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의 순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우선 대형주 삼성전자 4,218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현대차가 이를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현대, 롯템, 셀트리온 역시도 하락 흐름을 보여주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거세게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3%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파업 삼성전자 4,218억 팔았습니다. 외국인의 이탈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전망이고요. 코스피 2,700선이 붕괴되면서 코스닥 역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증시 최고가 행진에도 잔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와 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고요. AI와 밸류업주 등 차별화 장세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 연이틀 급락해 한 달 상승분 반납.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1%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 네. 0.77%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이틀 급락한 코스피의 원인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 동안 한 3.2%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2% 넘는 하락세를 이제 보일 만큼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좀 연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지금 올 초만 해도 올해 많이 4-5번 이상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증시에 계속 반영이 되면서 특히 이제 미국 증시 중심으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상당 부분 연기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국채 발행이 1,800억 가까이 지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을 했던 것도 일단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큰 폭으로 위축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채권 발행이 이제 금액이 커지면서 미국 10년 물 국채가 전일은 조금 소폭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4.5% 이상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채권 금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5월 이제 중순서부터 계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소폭 감소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을 만큼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부정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금리를 인하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비도 뭐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전일 고용 지표도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나왔듯이 여전히 뭐 21만 건대에 이제 22만 건이 안 되는 그런 이제 타이트함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CPI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끈적끈적하게 내려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보다시피 재작년 이제 9%대에 이제 CPI를 기록을 했다가 최근 들어 3% 중후반대에서 지금 완전히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2%대와는 여전히 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연준 의원들이 계속 좀 매파적인 이제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또 연준의 회의록을 본다라고 해도 상당히 좀 매파적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M이 이제 패드워치상으로 본다라고 해도 올해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에서 지금 이제 11월 달로 이제 연기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오늘 이제 밤에 이제 미국에서 PCE 지표가 발표가 되고 다음 주에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금리 인하 시점이 약간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분명 전도표에 따르면 우리 올해 한 5, 6월부터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참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삼성 이슈도 있고 외국인 이탈 역시도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외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어떨까요? 네,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를 이제 강하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이틀 동안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은 한 2조, 그러니까 선물에서만 한 2조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에서 이제 매도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불안하게 이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런 이제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과 기관이 받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이 현재 매도를 보이고 있고 개인이 매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한 7천억 넘는 지금 순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1조 8천억이 넘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뭐 이 물량을 이제 개인이 전부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이제 하락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퀄 테스트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랬다가 AMD와의 이제 협력 관계가 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최근 좀 상승을 좀 보이는 약간의 이제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노조의 파업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연 이틀 동안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지수에도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70원대로 상승을 하면서 일단 원달러에 따른 이제 외국인들의 이탈도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율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 국채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장을 더 끌어내릴 요소는 없는지 긍정적인 건 또 없는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거시 지표상으로 이제 계속 불안 요인이 지금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지표가 잘 나오는 게 지금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지표가 못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안도감을 갖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나쁜 지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1분기 기업 실적들이 대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월말 월초에 다가서면서 거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이런 거시 경제 지표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같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4월 PCE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과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냐 아니면 하회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뭐 예상으로 보면 PC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대비 2.7%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전월 대비 0.3%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표치가 시장 예상을 상회할 경우에는 일단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확산이 되면서 지수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건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달 6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6월 4일에는 ISM 서비스 PMI가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다음 주에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계속 발표될 예정입니다. 6월 4일 날은 미국의 이제 졸트 보고서라는 구인 구직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6월 7일 같은 경우는 5월 고용 보고서와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들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고용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주가도 큰 폭으로 채권 금리도 같이 움직일 거고요. 주가도 이에 따라서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투자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6월 12일 날 이제 5월 달 미국의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연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의 위축은 계속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계속 연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 간의 이제 금리 차가 확대가 되면서 그만큼 달러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달러와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또 더욱 위축시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변화에도 좀 주목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6월 1일 날 이제 5월 달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5월 달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면 국내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들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관련된 이제 실적 기대감이 계속 있는 그런 섹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나 컴퓨터, 조선, 뭐 자동차, 뭐 이런 관련된 업종들은 그나마 뭐 지금 이제 하락하는 장에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중국 수출이 뭐 큰 폭 증가세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나 이제 정보통신기기와 같은 ICT 관련된 부분도 뭐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낙폭에 따라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차트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전일 종가가 2,635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122동 평균선의 지금 움직임이 2,630포인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금 차트상 모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쌍봉 모양으로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쌍봉에서 지지선을 하회 이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뭐 최근 들어 국내 시장이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차트에 따른 이제 매매들을 많이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차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저가 매수가에 대한 유익한 기대감도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지속적으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다만 여기서 좀 고무적인 부분은 단기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살아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하락에도 방어가 가능한 섹터와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과거에 그 시장이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나 그다음에 소비재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를 방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정부가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강한 드라이브를 지금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표되는 그런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에 좀 미진하다라는 반응은 있지만 점차적으로 관련된 그런 이제 강도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KB금융이나 삼성생명 같은 종목은 이런 밸류 프로그램의 기대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재 관련된 그런 이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 삼양식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과 관련돼서 개선이 되고 있는 섹터 중심으로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기업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수출이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주, 그다음에 전력 설비, 화장품, 미용기기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이 비교적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섹터 내에서 지금 우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LS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으로는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미용 기기로는 파마 리서치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지수의 흐름과 시장 방어 섹터 수혜주까지 하나하나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카페24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카페24 한마디로는 인터넷 중소형 중에 탑픽, 커버리지 개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로 표현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34,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23년 6%에 그쳤던 동사의 매출액이 YY 대비해서 성장률은 24년에 13%가 증가를 했고요. 25년에는 19%로 성장세가 계속해서 가속화가 될 전망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연평균 50%씩 성장하고 있는 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이 성장 최대 수혜주라고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이 카페24라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라이브 커머스 침투율 상승을 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튜브 쇼핑 성장으로 이 매출액 성장세가 가속화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4년부터 28년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51%나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지표 전망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24년부터 28년까지 이렇게 YOY 대비했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13%에서 24%까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수치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4.8%, 그 전까지만 해도 0.4%, 마이너스 0.4%였지만 24년도에 4.8%부터 쭈쭈쭉 상승을 해서 13.6%까지 점점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쇼핑, 카페24 매출액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5년부터 본격 성장하기 시작해서 28년 같은 경우에는 6.7조 원에 이를 전망이 보인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국내 라이브 커머스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28년에는 28%까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두 자리는 네이버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로는 점유율을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자리까지 위협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8년까지는 1.7%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년에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조 원, 그리고 400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에 가까운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결제 지급 수수료의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결제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와 비슷할 전망이라고 덧붙여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3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6년에는 10조 원까지 거의 3배가량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50%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네이버의 2023년 라이브 커머스 GMV는 8천억 수준으로 26년에 2.8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로 보시면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45% 성장을 했지만 24년, 25년, 26년으로 갈수록 47%, 50%, 52% 정말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서 라이브 커머스 심취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였는데 26년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3.4%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의 연당 1%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투율이 1.2%였습니다. 근데 그것과 또 비슷한 상황을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플랫폼이 가장 핵심 소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가 시간에 영상 플랫폼을 많이 보는 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와 또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 플랫폼 예를 들면 뭐 유튜브, 넷플릭스, 뭐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이 유저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광고주들이 이 영상 플랫폼들로 유입이 되면서 이 콘텐츠 생산이 돈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콘텐츠 공급자가 급증해서 콘텐츠가 늘어나고 즐길 콘텐츠의 양과 질이 증감에 따라서 유저가 다시 증가하는 이 선순환 구조가 다시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유튜브 유저의 월 평균 체류 시간이 1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분에서 23년 작년 기준에서는 1,600분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고로 이 말인즉슨 영상 플랫폼에 지금 체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플랫폼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의 본격화, 진출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랫폼으로 떠오름에 따라서 이커머스와의 결합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 대화가 굉장히 쉽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라이브 커머스의 구매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수준으로 일반 정자 상거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가 댓글을 바로 올리면은 그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바로바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가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를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으로 변화시키는 시도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스토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연결해서 콘텐츠의 제품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의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태그하고 있고 쇼핑 분석을 통해서 태그된 제품의 실적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욕 세 줄입니다. 오늘 한국의 MSCI 지수 리밸런싱하는 날입니다. 변동성이 큰 편출입 종목 주가 흐름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코스피 연이틀 급락해 한 달 상승분 반납, 주가지수 심층 분석과 함께 경기 방어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 리포트 카페24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장 전에 살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후 증시 8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됩니다. 승부주에 대한 힌트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들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증시 8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